예. 요즘에 이제 점점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서요. 제가 어, 고등학교를 광주 인성고를 퇴학 및 자퇴 처리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낙성대 바로 그 별이 떨어졌다는 바로 그 감강찬 강감찬 장군 그 비석이 있는 그 낡은 기와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더 연장해가지고 보일러를 깐 어, 아주 작은 방에서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잤던가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제도 한 4시간 반 정도로 타이머를 맞추고 잤는데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시간 한 15분 만에 이제 꿈에서 깨고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면은요, 저는 제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보다 한 5분에서 10분 더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알람을 맞춘 것보다 10분 먼저 일어나서. 음, 그런 게 이제 좀 자기주도적인 어떤 리듬?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익산에 사는 SNS에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라고 치면은 어, 나오는 최규성 씨가 있는데, 에, 이렇게 카메라를 좋은 걸 들고 다니면서 뭐 영상도 찍어주고 음, 이렇게 마케팅 홍보도 해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어리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헐리우드 미녀 만들기라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이제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하고 뭐 해가지고 여성들을 마치 성형 수술한 것처럼 얼굴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 집사람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비포 애프터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비포 애프터가 좀 잘 나오는 얼굴 상태예요. 그 집사람이 지금 현재 되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뭐 피부 관리도 받고 막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 사주려고 이제 2, 3일 전에 오랜만에 이제 한 잔 하자 그래가지고 맥주를 사주면서 이제 그림값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화가들이 그림값을 시장에 맡기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추고 그 시계가 저를 깨우기 전에 제가 먼저 눈을 뜬 것처럼, 그 친구가 툭 던지는 말이, 아니 그냥 이거 그림값 이게 10억이다 이게 100억이다 정해놓고 그리면 안 되냐, 왜 꼭 시장에서 그림값이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를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발언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어, 현재 제 그림의 시장 가격이 1억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배를 더 받으려면은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또는 이 그림을 100배를 더 받으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하면은 시간이 10배, 100배가 더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서 든 생각은 공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죠. 제가 지금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림은 가격을 조금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도움을 받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1억짜리 그림을 시장가가 1억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그 10배, 100배의 가격을 상정을 하고 컨셉을 잡고 노력을 하고 시장에 그렇게 선언하라는 것이죠. 난 이 그림을 100억에 팔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좀 자기주도적이어서 굉장히 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같이 이제 완주나 어디든 지금 이 작은 화실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10억짜리, 100억짜리 그림은 또는 이제 1000억짜리 그림도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던데 시작해도 되죠. 영국 출신의 데이브 도크니가 1000억이 넘는 그림을 팔았잖아요. 그럼 저도 이거 1000억이라고 붙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000억이다. 그 이하는 안 판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정도 그림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 등등등 그런 것들도 인터뷰해서 자기가 어 미국 한인 채널에도 이렇게 올리고 하겠다는 거죠. 좋다.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보고 내년부터 올해는 이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시작하고 내가 10% 주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은 10억짜리다 그러면은 1억을 주고 10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화가가 주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좀 올리고요. 이것부터 좀 얘기할까요? 그림 얘기 나온 김에. 홍가이라는 예술 철학을 전공한 MIT 교수였어요. 교수가 그러니까는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갔네요.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예술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 미술 평론가죠, 일종의. 네. 홍가이예요. 근데 이 양반이 현대 예술은 사기다 원투를 책을 썼어요. 현대 예술은 사기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어떤 국내외 미술 시장의 어떤 거품 같은 것 중에서 단색화는 확실하게 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최근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누구죠? 그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이런 제목의, 김한기 작가의 단색화는 모노크롬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외로 하고, 어찌됐건 설득력 있는 미학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술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탄탄한 미학 담론이 절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단색화는 모노크롬이라고 서양의 모노크롬 회화를 모방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한국인이 백의 민족이라는 것도 일제 강점기 때 외국인의 시각으로 형성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미술에 있어서 이 단색화가 거품이 된 거는 상업 갤러리하고 미학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단색화가 이렇게 굉장히 그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거는 그 벌처 캐피탈리즘, 투기성이 강한 자본주의의 전형이고, 이런 전략을 이제 서양 갤러리에서도 쓰는데, 그런 상업 전략에 휩쓸리는 것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 미술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토대와 미학적 담론이 절실하다는 것이 홍 교수의 의견이다. 국내 비평이 미사역으로 인상 그림에 대한 어떤 철학적 비평이 아니라 인상적 비평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건 미술사와 미학적 맥락에서 고리를 맺어서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자생적 현대 미술의 의미를 다시 질문해야 될 때다. 미술 작업의 독창적 시각은 축적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오랜 시간 차분한 준비를 통해 세계화 이후 한국적 현대성이란 무엇인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미술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다. 제가 이 홍가희 교수의 현대예술은 사기다 라는 책을 쓴 홍가희 교수의 이 평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상업 갤러리는 자기가 거래하는 미술 작품의 가격을 뻥튀기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미술 비평가들이 상업 갤러리에게 동조를 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들도 돈이 될 테니까. 근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두 가지죠. 철학적 토대와 미학적 담론.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는 게 미술 작업의 독창적 시각은 축적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한국적 현대성에 대해서 우리만의 독창적 미술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미술대학 다닌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뭐 신과학이라든가 그때부터 이제 양자물리학과 프리츠호프 카프라의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프리츠호프 카프라의. 물론 그 책을 본 거는 고3 때 봤지만 읽은 건 대학교 1학년 때 읽었고, 그때 같이 읽었던 것들이 자기 조직하는 우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읽었고, 그때 이제 닐스 보호의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슈레딩거의 책들, 이런 책들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이 주역에서 나갔다는 그 역사가 있듯이, 지금 서양에서, 그 당시 1970년대부터 서양에서 동양적 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동양적 선이 일본에서 시작된 걸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젠이라고 불렀죠. 동양적 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역, 음양오행 사상,
그리고 약간 그 불교적인 시각들, 그런 것들이 동양적이면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철학인데 그것이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 서양에서 먼저 그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죠. 쭉 한국 미술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외국의 컬렉터들이 일본인 작가, 동양인, 한국인 작가, 중국인 작가에게 기대했던 어떤 미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 동양사상, 그다음에 한지, 뭐 왠지 그런 느낌만 나면은 굉장히 그 컬렉팅하고 잘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한동안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해외에 아주 그림을 잘 팔았던 작가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어, 물론 재료가 주는 한지가 주는 동양 미학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좀 철학적 토대 그리고 축적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독창성, 정말 그걸 찾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왜냐면 저는 그 미국에서 양자물리학 이후에 유행하고 있는 동양 사상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젠의 어떤 에, 귀의하는 듯한 모노크롬 회화라든가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동양 사상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진짜 한국 미술의 자생성 같은 거 그거를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2006년에 제가 그걸 찾아낸 거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뭐 동물의 눈동자, 처음엔 제가 고양이의 눈동자부터 시작했는데 고양이의 눈동자에 비친 동산 위의 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각각의 눈동자마다 맺히는 우주, 태양, 이게 정말 어, 제가 찾아왔던 그 동양 철학적, 그다음에 뭐랄까 어떤 불교 철학도 좀 들어가 있고 음, 굉장히 주관적인 평행우주론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젠 느낌도 들어가 있고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산대학교 이진호 미술평론가도 제 그림을 보고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언젠가 이렇게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이 홍가희 같은 미술평론가 예술철학 하는 분들이 제 그림을 엄청나게 이 한국 미술의 어떤 자생성에 있어서 진짜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등에 소름이 끼쳤던 거는 2006년도에 이 그림을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제가 96년이면은 26년 동안 16년 동안 아니 2006년이지 그렇지 16년 동안 막 책을 읽고 고민해왔던 것에 어, 어떤 결론적인 이미지를 제가 얻어냄으로써
굉장히 소름이 끼쳤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철학적 토대이면서도 이거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해외에 또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그 철학 사상들이 또 널리 알려져 가고 있고, 오늘 좀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겠는데 1, 2부로 좀 나눠야 되겠네요. 어제 신문을 좀 많이 봤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종교인 과세를 세금도 안 내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다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완화되고 있어요. 근데 종교인 과세 정도는 한 몇 년 내에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각 종교마다 정당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기독교당, 불교당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가겠죠. 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게 뉴질랜드에서도 거대 정당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차지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 50%고 야당이 45%에서 여당이 6%가 줄어든 44%가 되고 야당은 8%가 줄어들게 되죠. 37%가 되죠. 상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마자 그 숨겨져 있던 민심이 어떤 정당의 형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에서 몇 프로가 늘어나냐면 군소정당이 4%에서 무려 39%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4%에서 39%. 이거는 프로가 아니라 의석수구나. 그러니까 조금 의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은 300의석에서 360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기존 정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은 통과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당 득표율을 3%로 하느냐, 4%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 국회에 진입하는 득표수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5%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종교당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아주 신앙심이 아주 두텁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당, 불교당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원불교당도 생길 것이고 천주교당도 생길 것이고, 그 전에 종교인 과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는 게 좋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좋은 게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들이 막 자꾸 뒤집히는 이런 어떤 변덕스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착실하게 반영하게 된다. 참 좋은 제도인데 기득권 정당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자,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예전에 비트코인이 깔아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덧붙였던 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신뢰의 장치고
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1% 정도도 안 될 것이다. 다른 데 활용할 것이 많은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의료라든가 이렇게 이탈리아 와인. 그러니까 이탈리아 와인의 유통을 그 기록을 다 남기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포도를 기르고 와인을 만들고 뭐 어디에서 얼마만큼 숙성을 했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방식. 이것이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신뢰의 장치라니까요. 그 와인을 이렇게 믿도록 해주는 장치거죠. 그랬더니 재배 유통까지 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니까 이탈리아 와인이 그 프랑스 와인에 비해서 가격이 낮았는데 지금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신뢰를 하게 되니까 유럽에서. 바로 이런 데 블록체인이 더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을 믿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EBS 그 미래강연 Q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식 공유에 가상화폐를 주는 블록체인 캠퍼스. 이게 뭐냐면 데이터 보상제라는 거예요. 지식 공유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과감하게 공개하고서 다른 그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들, 어, 그런 것들도 일종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분명히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상화폐로 주어질지 현찰로 주어질지 그다음에 뭐 바우처라든가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학에서 포스텍하고 연세대가 이달 국내 첫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텍은 엔그램이라고 지식 콘텐츠 공유 시스템. 연세대는 백팩인데 장학금 투명 분배 시스템, 블록체인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한 정보 공유, 장학금 투명 분배 시스템. 즉 장학금을 어떻게 장학금의 형태로 먼저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만의 신선한 지식을 이 블록체인 캠퍼스에 공개를 하면은 그것이 장학금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 보상제가 지금 일단 포스텍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플랫폼에 블록체인 플랫폼에 지식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은 이것을 학생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매달 가상화폐 뉴런을 받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뉴런이라고 지금 포스텍 엔그램에서는 뉴런이라고 붙여놨고 엔그램은 포스텍 교수들하고 동문들로 구성된 벤처기업 브레인스에서 개발을 했네요. 자, 이렇게 획득한 가상화폐는 대학 식당이나 문구점 매점에서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캠퍼스 내에서는 가상화폐만 통용되게 될 것이다. 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창의적인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은 학비도 안 들고 학교에서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것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누군가가 특혜를 입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장학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연세대는 앵그램과 유사한 백팩을 개발하고 여기에 장학금을 기부한 기부자가 자기가 기부한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기술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대학에 막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동문들이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장학금이 더 많이 모이게 되죠. 확인을 하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좀 이 방식을 연세대 이 방식을 제 그 문화복지재단 창조화력발전소에 돈을 쓸 때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사신 분들이 제 그림값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선 사업에 쓰이게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창업 아이디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창업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문들에 의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장학금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식당 밥값에서 시작해서 학비, 그 다음에 투자까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캠퍼스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쓰여야만이 가장 건강한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인 진짜 그거는 0.1% 또는 1%밖에 안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너무 일찍 나와 버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상화폐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우리 생활하고 연동돼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건강하고 연동돼서 돌아가야 돼요. 건강 정보, 지식 정보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유통 정보라든가 먹거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닭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을 그 닭이 먹고 자라느냐, 오염된 사료를 먹지는 않는가, 뭐 이런 거 또는 GMO 순전히 GMO 사료만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연동돼서 블록체인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는 화폐가 가상화폐로 화폐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가 형성이 되는 게 정상이죠. 아주 뜬금없이 뭐가 딱 가상화폐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자, 오늘 1부, 2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때 또 얘기할 것도 꽤 많은데 그림 그리다가 또 2부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